IMF 때 이제 무분별한 해외 소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들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서학개미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걔네가 매수가를 촘촘하게 깔아버리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인한 환율 상승은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M2 유동성 공급이 미국보다 많았다 해서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라이트급에서 최강자예요. 신흥국 위험통화 중에서 원화는 최강자거든요. 그 원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슈퍼헤비급에 있는 달러랑 비교하면서 제 유동성 얼마 안 풀었는데 넌 왜 풀었어? 내가 그럼 롱플레이로 혼내줘야겠는데?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급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원화는 M2 증가로 같이 다니는 통화 아닙니다. 이미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치면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1,420원 연말 종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보통 저희가 전망을 하면 상고하저,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원 환율을 상고하중이라고 쓰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내년도 전망인 거죠. 네, 일단 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을 하자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글로벌 FX 시장에서 달러 전망을 상고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엔 기축통화들보다는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달러가 뭐 5% 빠졌다라고 하면 뭐 4%에서 7%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었는데 제가 이제 늘 연합뉴스 유튜브 나와서 얘기했던 게 구조적인 수급 변화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거의 매번 하고 갔던 것 같은데 그 요인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달러원 환율은 그거를 좀 제한적으로 따라갈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고하저란 일반적인 전망이 아니라 상고하중, 왜냐하면 달러 대비는 덜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상고하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환율이 1,470원대인데요. 저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그 상고하중을 전망하셔야 한다니 네. 과연 환율은 1,400원 밑으로 갈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4분기 전망을 그때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460원까지는 저희가 상단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하우스비로.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 유출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때문에 해외 투자 항목으로 이제 달러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출 대금이 과거에는 100% 외환시장으로 복귀해서 원화 환전 수요로 소화가 됐지만 이제는 재투자 형태로 미국 현지에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 수출 실적이 100이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뭐 90에서 100 정도의 물량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40에서 50 정도, 뭐 많으면 60 정도의 물량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 과거처럼 경상수지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전망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기조 자체가 투자 안 하면 관세 때릴게 요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감안하면은 저희가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 맞았는데 지금 이제 70원을 넘어가고 있는 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레벨이 상대적으로 오버슈팅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적인 수요가 연말까지 어느 정도 잡혀준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베팅을 하고 있고, 기존에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연말 전망치 기준으로 1,420원 레벨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미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치면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1,420원 연말 종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의 레벨 자체에 투기적인 수요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요 투기적인 수요가 이제 70원대 레벨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1,500원이라는 다른 빅피겨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한번 그 빅피겨를 가보고 싶어 해요. 계속해서 롱플레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투기적인 움직임이 환율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는 이제 당국에서도 좀 조치를 점점 취하고 있고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단에서 레벨을 눌러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일부 투기적인 수요가 포지션을 꺾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점에서 매도를 망설이고 있는 수출업체, 중공업체 같은 내고 물량들도 일부 시장에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은 레벨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위원님 가져오신 그 보고서의 현재 장표를 보니까요. 네. 제가 이 멘트는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파요. 뭐냐면 위험 통화 마스코트 원화. 그러니까 원화가 언제부터 위험 통화의 마스코 원래 그랬나요? 네. 지금 NDF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통화를 꼽으라면 저희가 원화 그리고 네. 브라질 해와라 이 두 가지를 통상 1, 2등을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랑 금융시장의 자본 유출입이 자유롭다는 특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 통화 중에서는 리스크 벤치마크를 유로랑 호주 달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흥국 통화 중에서는 원화에 대한 언급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도에는 원화가 상고 하중일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연말에 1,420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년 상반기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인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는 근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뭐 중앙은행들이 유동성도 늘리고 있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거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초까지는. 그렇다면은 연초에 달러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시점에서 달러가 연초에 좀 반짝 강달러로 갔다가 그 이후에 점진적인 하락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1,470원대 머물러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그 투기적인 수요가 다소 잦아들면서 월말쯤에는 1,420원쯤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지금 정부의 강한 외환시장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1,470원대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 신호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 먼저 망가질 거고요. 네. 채권 시장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모 국책은행의 경제연구소 나왔던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1,400원대 후반 그리고 1,500원 레벨까지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거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런 실증적인 분석 보고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인하가 아니라 인상까지도 우리가 프라이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가 지금까지 분위기였다면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인상할 수도 진짜 있겠는데? 라고 분위기가 또 굳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채권 시장에서 한 번 더 조정이 크게 나올 거고 채권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면 뭐 주식시장, 외환시장 할 거 없이 금융시장의 불안 강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동성 확대 재료로 소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도 다행스럽게도 한국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네. 수입 물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가는 거를 좀 상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벨에서 환율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제 리서치니까 네. 리서치 관점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게 맞거든요.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중반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데 막상 세미나 다니면서 기업체들 만나보면 수입업체들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미 환율 수입 때문에 물가가? 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요. 지금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하는 일단 할 거라고 보시나요? 매일 바뀌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반반이시네요. 네, 반반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뭐 SLR 규제도 완화한다고 하고 어쨌거나 유동성은 푸는 방향으로 트럼프 정부가 끌고 가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보다 원화가 더 약해지는 요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을 호가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주식을 하실 테니까 매도가랑 매수호가가 있죠. 네. 매수호가는 굉장히 촘촘합니다. 일단 거주자들 해외 주식 투자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체들도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쓰건 이제 달러를 바꿔서 나가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요 매도가는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매수가는 네. 근데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하룻밤 사이에도 10원, 20원이 움직이는 게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출업체는 레벨이 충분히 높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섣불리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팔았는데 내일 10원, 20원이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혼나겠죠, 회사에서. 배도 아프고 네. 팀장님이 잠깐 보자고 불러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지연되니까 매도가가 비어버리는 거라서 이제 아까 투기적인 수요가 봤을 때 매수가는 촘촘한데 매도가는 없으니까 5개를 팔았을 때 환율을 내릴 수는 없는데 5개를 사면 환율은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봤을 때 원하는 약세 베팅하는 쪽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다른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실제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달러를. 요거랑 주식 투자랑 어떤 게 더 영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투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 2달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영향력 강도 측면에서는 이제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훨씬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달러를 이제 바꿔서 나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밑에 뭐 깔아주는 네.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었는데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하나의 이제 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진출을 위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기업들과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중견업체들도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조적인 수급 변화다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달러의 매수 주체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 아니 이미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 고립주의를 하고 있는데 탈세계화 리스크의 클라이막스에 진입한다라는 문장이 저의 마음을 또 확 후벼파네요. 아니 지금 클라이막스는 지난 게 아닌가요? 내년에는 오히려 중국이랑 미국이 좀 협력하는 무드로 가면서 탈세계화 흐름은 다시 조금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평화 모드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계신데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 내년에 탈세계화 리스크의 클라이막스에 진입할 정도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고객들 뭐 기업체를 만났을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무역 갈등이 아니라 결국 다시 화해 무드, 즉 세계화로 다시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통상 정책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페널티라면은 바이든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생산기지 이전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내년에 클라이막스가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음모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번에 에이펙에서 트럼프랑 시진핑 만나고 나서 양국이 그동안 올해 준비해놨던 이제 상대에 대한 이제 관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제재 조치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1년이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유예하겠다. 네. 1년 동안 뭐 제재를 풀어주겠다. 네. 이런 식인데 1년 뒤에 중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이라는 시한이 저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2018년, 2019년에도 트럼프가 똑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중국하고 갈등의 수위를 쫙 높여놓은 다음에 화해를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수사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또 갈등을 키웠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리스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미국이 과거에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적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 경제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런 국가들의 성장을 도모를 해주고 도와줬었는데 앞으로는 자국 생산을 우선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교역 갈등을 다시 재점화시킬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했다가 자꾸 물러서고 유예를 또 연장해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타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트럼프 결국에는 에이 뭐 치킨처럼 물러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연구원님 생각은 오히려 선거철이 되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선거철 전에 한번 강하게 나갔다가 말씀해 주셨던 것도 화해하겠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대두 같은 농산물을 더 구매를 많이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을 집결할 리스크를 좀 더 저희는 크게 염두에 두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인하해서 달러가 약해질 거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건 이 탈세계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보호무역 요거 때문에 물가가 결국에 내년에는 올라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문홍철 위원님처럼 관세가 디플레이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관세의 영향이 과거 트럼프 일기 때만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결국 수요가 꺾이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압력도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관세 자체가 이미 올라간 부분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일단 뭐 말씀하셨던 탁구처럼 중간 선거 전에 한번 또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갈등의 수위를 이제 입으로 크게 끌어올리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내년에는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문홍철 팀장님 오늘 안 계신데 귀가 간질간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문홍철 팀장님의 논리가 항상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거의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홍철 팀장님께서는 이미 진작에 금리 더 내렸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실업이 아주 안 좋다. 고용이 매우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연구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고용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게 숫자의 과대 계산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기업 서베이가 있고 가계 서베이가 있잖아요, 고용 지표에. 네. 저는 그래서 가계 서베이를 많이 보는 쪽인데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넘어가서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금리는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고용은 좋게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의 고용은 좋다고 봐요. 지금의 고용이.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됐다는 주장에는 사실 요 안을 뜯어보면은 네. 실업률이 더 심각할 거고 고용 상태가 더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21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일부 IB나 뭐 특정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장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실제 미국 실업이 심각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장기 실업인데 26주 이상 장기 실업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중간값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장기 실업 지속 기간의 중간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연준이 과거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중간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은 미국의 고용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AI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동화를 많이 도입을 했고 그걸로 인력 수요를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개발자들 인력에 대한 이제 해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해야 연준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 반영되는 시점을 저희는 내년 초여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연준 의장 교체하고 맞물려서 연준이 좀 더 내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스탠스를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렇게 봐서 내년 하반기에 달러의 이제 상과제 하저가 큰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연준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이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여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또 유동성을 많이 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속도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럽은 이미 먼저 내려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프랑스 쪽에서는 계속 도비시한 발언을 이제 드갈로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넘어야 될 관문이 큰 게 하나 있죠. 독일. 네. 요하임 나겔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하나의 금리 인하 쪽으로 의견이 합치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FOMC 점도표 찍어놓은 것처럼 2번을 내리더라도 ECB는 많이 움직여도 한 번 정도 그게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금리 인상이 대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미국은 내리게 되고 다른 주요국들이 쫓아가게 되더라도 미국만큼 내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요즘 엔화도 약하잖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일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일본의 부채, 정부 이제 예산안에 관련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도 튀기 시작을 했고요. 장기물 위주로. 그리고 엔화도 같이 약세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전직 BOJ 위원들이 밖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당장 12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BOJ가 움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12월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랑 이제 자민당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가계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응답을 많이 하면서 내구재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또 응답을 합니다. 즉 가격이 가계의 소비 지출을 억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BOJ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엔화 약세 이제 대외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안정될 거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 이제 대외 요인으로는 요 엔화를 좀 눈여겨보고 있기도 합니다. 엔화 전망은 그러면 이제는 약세는 거의 다 왔다. 약간 이제 다시 강세로 약간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내년 저희가 이제 하저에서 이제 하저는 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초에 반짝 강달러 이후에 상반기에 달러를 약세로 눌러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저희는 엔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럼 엔화는 더 약해지기보다는 금리 인상 후에 다시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일본 생보사들의 환해지 물량에 저희는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해지 비용이 비싸지니까 미국채 10년물 사고 해지 걸었더니 금리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해지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7년의 최저치입니다. 생보사들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환해지 비용이 개선이 될 거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올릴 테니까. 그리고 엔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세로 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올해 5월에 대만 달러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 생보사들이 뒤늦게 선물한 매도로 환해지를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물량이 저희는 수급적으로 엔화를 강하게 눌러줄 거다. 이렇게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그 내년도 원달러 환율을 상고 하중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그 중이 1,420원대였나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니요, 저희는 1,300원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아, 1,300원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400원이 뉴 노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1,200원 적응하자마자 1,300원 뉴노멀 얘기가 나왔었고 네. 이제 좀 친해질만 하니까 1,400원 올라서 얘가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하니까 금융시장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1,400원이 당장 내년에 뉴노멀까지 자리 잡을 거라 보지는 않고 1,300원 중후반대가 저희는 이제 적응 기간을 가져가는 주요 레벨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IMF 때 이제 무분별한 해외 소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들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서학개미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걔네가 매수가를 촘촘하게 깔아버리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인한 환율 상승은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M2 유동성 공급이 미국보다 많았다 해서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라이트급에서 최강자예요. 신흥국 위험 통화 중에서 원하는 최강자거든요. 근데 그 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슈퍼헤비급에 있는 달러랑 비교하면서 제 유동성 얼마 안 풀었는데 넌 왜 풀었어? 내가 그럼 롱플레이로 혼내줘야겠는데?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실수요의 증가, 상대적으로 매도 의사결정이 안 되는 요 저희가 흔히 달러 공급 주체들 요 요인이 결부돼서 거기에 투기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지.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원하는 M2 증가로 같이 다니는 통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포티라서 피카츄 뭐 이런 포켓몬스터 비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피카츄한테 너 물 포켓몬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